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특집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취재 기자가 아니라 고발뉴스 대표로서 언론사를 운영하는 저널리스트로 이상호 대표 모시고 지금 현재 전국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상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제 대표라고 부르고 방송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상호 대표께서는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탄핵 국면과 상황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급증이 많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가고 있다,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것이다라는 쪽과 이거 큰일 나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 두 가지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쪽의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오늘 뭐 언론사 대표 입장에서 네, 한번 예. 이야기를 구해보자고 하시니까 기자로서는 사실 하루하루 그 팩트, 스트레이트 경쟁을 통해서 당장 국민들이 알기를 원하는, 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투 상황을 저희가 데일리 리포트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보다는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오늘은 보고 싶어요. 좀 통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윤석열 탄핵이라는 게 도대체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고 이게 제대로 극복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를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우리가 뭐 스픽스 우리가 역전용사들에서는 그냥 당일 스트레이트 뭐 특종 뭐 이런 것에 쫓겨가지고 얘기 못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매일 취재를 해야 네네. 하고 또 그걸 알려야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가 우리 전 대표님이라고 하기 전에 저는 예, 전 박사님이라고 예. 하고 15년 거의 20년 전에부터 같이 방송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벌써 생각해 보면 뭐 이 언론계에서 30년 전후의 긴 시간 속에서 정권의 부침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이번 상황에 대해서도 장기적이고 그 통시적 관점에서 볼 예. 필요가 있다. 한 번쯤 우리가 그 얘기를 해줘야 돼, 누군가.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MB 정권 그리고 사실 MB 정권도 하자 정권이었는데 아주 연성화된 사실 구테타 과정을 통해서 집권한 것이었고 실제로 박근혜도 그렇고 윤석열은 이 MB와 박근혜의 실패, 패배를 통해서 배운 더 진화된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잘 싸워내야 향후에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수구 정권을 막아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지금 탄핵으로 꼬린시키는 데만 급급해서는 오히려 큰 싸움을 놓칠 수 있다. 물론 탄핵시켜야 됩니다만 탄핵 과정을 잘 이겨내야 우리가 사회 대개혁을 통한 이른바 역사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 이거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이거는 좀 한번 짚어보셔야 되지 아닙니다.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탄핵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그 과정에서 쌓였던 이런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따라서 더 건강한 이제 몸, 건강한 나라가 되느냐의 질문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일단 직감적으로 지금 현재 앓고 있는 감기가 너무 독해요. 그리고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독감이 너무너무 몸을 괴롭히고 있어. 이걸 탄핵에 비유하자면 야, 탄핵 빨리 왜 안 되느냐, 좀 정리정돈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지루하지라는 이 국민들의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설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당장 단기적으로 박근혜 탄핵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겨냈죠. 그리고 지금 앓고 있는 윤석열 탄핵 바이러스의 차이가 훨씬 이게 더 강하게 이게 그 발전된 형태의 예. 상대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악마적 바이러스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민주 진영이 잘못해서 박근혜가 집권하긴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박근혜에 대해서 일말의 중도층의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민주 진영에서도 혹시 아빠가 독재자였으니까 박근혜가 그래도 민주화 산업화의 어떤 그 화해를 정치적으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책도 제법 있고 그래서 처음엔 좀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결정적으로 탄핵에 이르게 된 것은 이렇게 아주 진짜 전면적인 반헌법이 아니었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최순실이라는 그 최태민의 딸 때문에
야금야금 친분을 통해서 배려했던 것이 결국은 국정농단이라는 큰 문제로 발전됐고 실제로 박근혜는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사건의 사이즈로 보면 박근혜 비할 것도 탄핵은 아니죠. 조족지열, 세발의 피죠. 지금 그런데도 속도가 더 안 나.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국민들이 치료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예. 바이러스였어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보도 듣도 못한 무슨 역사 속에서만 나오던 것이 딱 펼쳐지니까 그냥 바로 분노가 집결됐고 박근혜가 기본적으로 꼬리를 내렸잖아요. 예, 예.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박근혜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 박근혜를 중심축으로 내세워서 수구 기득권이 응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번은 다른 것이 훨씬 더 죄상이 중하고 복합적인 바이러스야, 이 바이러스는. 네. 근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자기 죄를 인정 안 해. 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가공한 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역사상 처음 보는 이무기를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괴물을. 근데 사실 저는 이번 탄핵 과정이 지난하게 지금 지속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드냐 이 탄핵시키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현직 대통령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면서 반성도 하지 않고 여전히 기득권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탄핵 전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기득권은 이미 박근혜 때 학습된 걸로 2달, 3달 뒤에 대선 지금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싸움과 동시에 대선전으로 물밀듯 들어오고 있는 상대방을 응전해야 되는 네. 민주 진영이 대단히 어려운 두 개의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 이게 싸움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좀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좀 진단하면서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국힘 쪽을 취재하면 국힘은 이미 윤석열 탄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후보별로 잠룡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선 채비를 하는데 민주당은 대선이라는 띠긋자도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나눠서 질문 드릴게요. 탄핵과 윤석열의 내란 구속 이후의 기소는 이미 정해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만 시기만 남아 있죠. 2월 말이다, 3월 초다, 3월 중순이다. 네. 그럼 이것도 이제 거의 다 정리정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네. 이거는 이제 전제하고 보면 그런데 오히려 국힘이 더 빨리 움직입니다. 대선 후보들 제가 알기로는 A 후보가 대구에 대선 캠프를 차렸다. 물론 지역 캠프를 차렸다. 그 다음에 B 후보가 서울에도 사무실을 냈다. 이렇게 막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판을 하지 않고 민주당은 저 이재명이 대통령 해먹으려고 지금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그림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비단 현재만 진행되어 온 그 불공정한 언론의 자세가 아니라 이미 3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죠. 이재명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의 공정성이라는 잣대가 이미 무너진 상태였다. 일단 현재 보면은 윤석열이 탄핵과 관련돼서 법리적으로 공방하지 않잖아요. 어제 헌재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대선 이슈를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야당의 독재 그리고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의 이른바 변론 전략도 그 기소되든 뭐 탄핵되든 상관없이 변론 전략이 이재명 까기야. 동시에 정권 재창출이야. 윤석열도 정권 재창출이 목표고 그리고 윤석열을 둘러싸고 현재 기생하고 있지만 이미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국임당의 주자들도 정권 재창출이야. 그러니까 윤석열과 다른 잠룡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요. 원래 일치하면 안 되잖아. 네. 이미 죽은 그 사실상 이제 지나간 정권인데 지는 별인데 윤석열과 잠룡들의 이해관계가 똑같아요. 똘똘 뭉쳐 있어. 그래서 기득권에 균열이 없어요. 그런데 반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늘 그래왔던 것처럼 먼저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 이미 함정과 프레임에 견고하게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불리한 조건인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탄핵과 관련돼서 반헌법적인 처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여태까지 이건 잘해왔죠. 네. 동시에 이재명 대표도 사실상 대선과 관련된 이슈 파이팅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어차피 이거는 뭐 윤석열 구속시키려면 이재명도 구속시켜라.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앞에 있다면 계속 노를 저어야지요. 근데 이슈 이재명 파이팅. 대표가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한다.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정책에 대한 것들을 가져와 버리면 네. 오히려 지금 반대 진영에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그대로 말려 들어가서 봐라 저거 자기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 또는 가만히 있어도 예. 대통령 하려고 한다는데 그러면 대통령 하려고 하는 모습 실제로 더 보여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엉터리지만 사실 3년 전부터 봤을 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손바닥에다 왕자 쓰고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토론회를 하냐고요. 정치는 물론이고 일반 공직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거 알고 있었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어줬어요. 거기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재명 싫은 사람들이 뭔가 이재명을 상대하는 에너지가 있어 이 사람한테. 네. 다른 유약한 사람들보다.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윤석열은 뭔가 할 것 같았어. 위험하긴 하지만 적어도 현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뭔가 현실에 불만 있는 중도 또는 그 양쪽에 어중간하게 진보든 보수든 있는 사람들마저도 윤석열의 행동력에 사실 플러스를 준 거거든요. 거기다가 김건희도 보니까 상당히 터프해. MBC에서 뭐 시간 끌다가 나간 이상한 그 녹취 그거 보니까 뭐 시원시원하고 뭐 노무현 좋아한다고 그러고 뭐 노무현 영화 보고 남편 울었다고 그러고 그런 면이 있어? 라면서 뭔가 날것의 그 생동감 이런 거 느낀 거예요. 마치 미국의 우파들이 트럼프 보면서 느끼는 어떤 그런 흥미처럼.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재명을 반대하고 싶은데 뭔가 할 것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뽑아준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자기가 말하는 변방 사또로부터 중앙정계로 진출해서 대권 주자까지 올라간 사람의 행로를 보면 지난번 대선 때도 나왔잖아요. 이재명은 한다. 이재명의 실행력, 이재명의 돌파력 때문에 오늘의 이재명이 있는 건데 그 오늘의 이재명이 없어졌어. 안 보여 지금. 뭔가 대단히 조심스럽게 처신할 수밖에 없는 거야의 당수로서의 제한된 입장도 있겠지만 이재명도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지금 너무나 뭔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도 그리고 뭔가 아젠다 세팅 뭐 4대 개혁 뭐 문재인 때 못했는데 하겠다 뭐 이러면서 당장 지금 윤석열 카르텔을 깨는 데 있어서 가장 유효타는 조선일보 등에 대한 언론개혁 같은 이슈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과거에는 하시다가 지금 안 하니까 어디 갔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대표님이 어디 계시지? 그런 거 하면은 중도에 있는 사람들도 윤석열은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계속 까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가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파면까지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것 운명 아닌가 이렇게 질문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정치도 이상. 지금 탄핵이라는 과정과 이 대선이라는 과정이 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들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탄핵을 위기에 있는 윤석열도 정치투쟁을 통해서 이재명 디스하면서 대선전을 이미 그 표방을 하고 있고 정권 창출이라는 말도 씁니다. 정권 재창출해달라고 예. 로비하지 않습니까? 예. 정권 재창출을 해달라는 말 자체가 원래 현직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예. 이미 선거법 위반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그리고 국임당과 잠룡들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 저런 상태로 계시면 안 된다. 민주당. 네. 그리고 특히 민주당의 전사들이 이 팩트 파인딩 그 소위 말하면 탄핵 구면에 박선원 의원 등 그 뭐 김블리 이런 분들이 사실 팩트 파인딩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그 외에 그 소위 말하면 민주당의 스피커 있잖아요. 예. 그분들조차도 너무나 점잖고 조용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약간 이런 거는 있지 않겠습니까? 중도 포비아. 중도층을 어쨌든 이제 설득해내는 것이 대선의 과정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서두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여태까지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치력은 중도가 무언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행동을 취할 때 지지세로 돌아섰어요. 네. 가만히 움직임이 없는 주자에 대해서는 응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의 이해에 반하지만 않는다면 뭔가 움직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박수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의 기본 패러다임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재명이 움직일 때 중도도 함께 움직였다. 그런 의미에서 역풍이라고 여태까지 발목을 잡았던 세력들이 적어도 민주당에는 상당히 많이 제거가 됐지만 지금 보면 항상 이렇게 민주당이 조용할 때 보면 소위 말하면 그 구수박 또는 그 민주당 내의 잔존 수박들의 발언력이 커질 때 이재명 대표가 조용하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상당히 외부에서도 지금 뭐 김경수 지사든 뭐 박모 씨, 김모 부겸 씨 뭐 이런 분들이 계속 또 흔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들이 노리는 것이고 그럴 비밀을 좀 주고 있다. 오히려 치고 나가야 될 시기다 지금. 자, 오히려 치고 나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자 보세요. 낙관적으로 전망해서 저는 윤석열이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태만하게 시간을 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정 판결 나오려면 되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탄핵인데 탄핵의 결과도 저는 인용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헌재 재판을 참여하는 것 보면 거의 오락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네. 저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그 시민 국민의 주권 정당에서 저렇게 헌법을 능멸하는 얘기를 웃으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저 결과를 받아들일 별 의사가 없다는 걸로 저는 읽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게 이미 저들은 선거 전이 시작이 된 것이고 2월 말 3월 초에 탄핵이 되더라도 지금 2개월이고 그 2개월 지나면은 지금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 대단히 집권 해서도 개혁하기 어렵지만 지금 선거 준비할 시간도 없는 게 사실이라면 지금 벌써 집권 플랜과 향후 이재명이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런데 지금 뭐 탄핵 때까지 셔터마우스가 가만히 있자? 저들은 계속 얘기하는데 그리고 탄핵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모르는데 대단히 지금 낙관적으로 보면서 절차를 기다리면서 안정감을 주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끼리 준비하는 건 준비가 아니죠. 예. 국민들이 이재명이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를 기대를 창출하면서 희망을 공유하는 게 정치 과정이고 그래야만 중도도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당당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죠. 그렇죠.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권 이후에 실제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뭔가 집권 플랜이 나오지 않으면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오히려 우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좀 현실적으로 와 닿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집권을 하면 훨씬 더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정권 시작하기 전에 하는 모습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문재인 정권 초반에 인수위 과정 보면서 이게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미 전부터 기세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탄핵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소위 말하면 사회 대기업도 가능한데 윤석열의 기득권의 실체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고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만 공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윤석열이 윤석열 혼자만의 윤석열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해방 이후에 친일 기득권 세력에다가 그다음에 재벌 세력, 그다음 검찰 기득권 세력에다가 족벌 언론들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 또 관료 체제 이런 것들이 총화가 돼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얼굴마담을 갈아 끼고 집권에 성공한 카르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 하나 교체하려고 탄핵 국면에서 거기에만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내란 사범을 키워낸 공범자로서의 현재 정권에 대한 실체를 고발하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역사에 켜켜이 쌓여 있는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청산해야 할 것들, 친일 잔재, 그다음에 군사 정권의 군부 잔재, 재벌, 족벌 언론 이제 이런 문제들, 관료 사회 병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풀어갈 해법 또는 그 전략 이런 것들이 현재 없다 또는 부족하다 아니면 알려지지 않았다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제가 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이제 집권 플랜과 그 팀이 구성이 돼서 어느 정도 낮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좀 더 그게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를 전제로 한 운동 차원에서 기세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엊그제 여러분들 헌재에서 정말 아무 말 대잔치가 진행되는 거 보면서 어떤 분들은 허탈해서 웃으셨겠지만 정말 코미디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대체로 여기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하나도 안 웃겼어요, 사실은. 예. 저런 자들이 어떻게 집권할 수 있었겠는가. 결국은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기득권이 정말 가공한 수준이구나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점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저렇게 능멸하다니 저들은 이미 헌법이건 헌법재판소건 안중에 없구나 하는 생각도 네. 해봤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은 계엄군이 아니라 계몽군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막 헌재에서 그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막 발언하죠. 그런가 하면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오라고 그랬다.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진짜 아무 말 대잔치인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 날 조선일보가 기사를 씁니다. 보시면 제가 하나 준비를 해왔거든요. 예. 좀 띄워주실 저걸 수 있을까요? 띄웁니다. 예. 네네.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이 조선일보가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곽종근 첫 발언은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라며 김영희 의원의 의원 끌어내라 한 것이 아닌 요원 빼내라고 한 것과 관련된 쉴드를 쳐줍니다. 네. 저게 조선일보 및 현재 기득권 언론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지금 윤석열과 윤석열 내란 동조 세력. 세력에게 편을 들고 있는데 이건 언론의 행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행태가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언론도 저렇게 내란 선동하고 있구나, 동조하고 있구나 느끼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기득권이 얼마나 지금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정말 다 편하게 앉아서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저 탄핵 되겠지, 정권 교체 될 거야라고 낙관하기에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지금 물밑에서 펼쳐지고 있다. 자, 국민 참여에 의한 이제 집권 전략, 집권 플랜이 나와야 하고 이것은 공개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는 그 순간 파면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60일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바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 버리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좀 드러내놓고 국민 참여형 집권 전략을 좀 세우자 이제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만 이른바 그 촛불 혁명 세력, 네. 빛의 혁명 세력이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처럼 촛불 세력들이 애써서 탄핵이라고 하는 어려운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실제 대선 과정 그리고 이후에는 촛불 세력이 그냥 조용히 일사불란하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일상으로 복귀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그 촛불의 에너지가 촛불혁명을 자임한 정권에 의해서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지금 에너지가 남아있을 때 실제로 윤석열 내란 세력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면서 자 봐라 언론들이 이렇게
내란 세력과 동조 또는 한 몸이다. 자 봐라. 지금 뭐 기재부 관료들 봐라. 그리고 검찰 봐라. 자, 뭐 재벌들 봐라. 이러면서 우리가 저런 부분까지도 극복해 내야만 탄핵을 통한 정권의 청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슈 파이팅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너무 조용하다는 게 저의 핵심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용한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당 대표에게 뭔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두 번째, 주변 참모들이 나서서 대신 싸워야 하는데, 전략을 채워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실제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어떤 쪽으로 진단을 하십니까? 사실 뭐 사회 현상, 정치 현상이라는 게 한두 가지 요소 가지고 규정하기 되게 어려운 네. 아주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사안이 겹쳐져 있죠. 근데 이 상황 자체도 사실은 일단 법적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으로 비치는 행위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적어도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지금 저들은 이제 뭐 궁지에 몰려서 패퇴되는 세력이라고 우리가 보면 이해는 됩니다만 너무나 그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을 하지 않습니까? 권성동 같은 경우도 무슨 뭐 날이면 날마다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압력 행사하고 그런 거 하면은 허위 사실로 막 재판관 하나하나에 대해서 명예훼손도 하고 실제로 그 심평 변호사인가요? 네. 그 사람은 권성동 하는 거 따라와서 페북인가 SNS에다가 차영미 판사가 알고 보니까 촛불 집회 맨날 나가던 사람이다 라고 글 올렸다가 알고 보니 아니네. 아니네. 미안해. 권성동이랑 똑같은 그냥 가짜 뉴스를 계속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걸 언론들이 계속 대서특필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너무나 조용히 상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지켜보고 있다. 근데 그거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 왜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언론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 있다. 이를테면 저는 서부지법 방화 미수 및 난동 사건도 났을 때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가가지고 네. 그 앞에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성명도 내고 그림을 만들어서 언론에 뿌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서상목하고 경찰청장 가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왜 안 가지? 가장 지금 상황에서 헌법기관의 붕괴를 막아내기 위해서 가장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인데 경찰청장이나 대행이나 최상목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내란 쪽에 붙어 있는 사람들로 의심받고 있는데 왜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그 현장을 고발하지 못했지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낮은 로우키로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누군가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이를테면 당내 세력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개혁을 적극적으로 주창하려고 하는 초선 의원 중심의 의원들이 좀 목소리가 좀 잦아든 거 아닌가 하는 부분. 그 현실적으로 체킹이 되는 부분이죠. 네. 당장 최상목 의원에 대해서 또는 그 이후에 그 내란 동조 혐의가 있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그냥 한꺼번에 원큐에 정리하자라고 했던 초창기에 민주당 그 주력 의원들의 목소리가 현격하게 좀 잦아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나이브한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 그냥 윤석열만 교체하면 이 국면이 다음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런 문제 제기하는 게 유효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거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로 보면 민주당이 자 받아들여야 한다는 당이 말고 실제로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솔직히 말씀드리면 향후에 촛불 집회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나가지 말자 이런 소위 말하면 중진 그룹의 의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초선 의원 중진 그룹의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 이름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초선 의원 중심으로 예. 이제는 촛불 세력과 좀 거리를 두면서 이른바 안정적인 정권 수권 능력을 가진 정당으로서의 안정적 면모를 좀 갖추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중진 그룹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제가 직접 초선 의원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알면 이름을 좀 공개해서 토론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모아서 집권이나 수권의 기반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됐으니까 좀 한 발 멀리 떨어져서 보자. 이거 잘 이해 안 되는데요. 근데 의외로 그런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 예. 지금 이른바 전투적 국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부자 몸조심 하는 거죠. 이제는 저들이 봤을 때 일부 중진 보수적 중진 그룹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인데 민주당 내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뭐 탄핵 돼 가는 것 같고 뭐 조금만 있으면은 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잘하면 우리가 정권 집권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몸 차려야겠네. 벌써 그런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진정한 사회 대개혁을 통한 제대로 된 정권 교체가 되겠는가? 근데 이 말씀하면 지금 내부 총질한다 또는 민주당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시점에 비판해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법한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탄핵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지 그걸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미 저들은 탄핵을 넘어서 대선 전선을 이미 형성하고 지금 24시간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탄핵 되겠지라면서 이제 잦아든 촛불 그리고 불리한 여론 지형 속에서 그냥 로우키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러면서 물론 민주당의 처음부터 열심히 하던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탄핵을 위한 사법 처리를 위한 팩트 체킹에 주로 나서고 있지 정치 투쟁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네.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민주당에 대한 선의의 비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지금 지난번 탄핵 이후에 정권을 교체했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정권만 그냥 가져와서는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 죽도 밥도 안 그러니까 된다. 저는 이제 뭐 다른 부분도 뭐 무식하지만 예. 그나마 이제 기자 일을 하면서 현재 언론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현장 취재나 여러 가지 뭐 언론 활동을 통해서 이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언론 개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이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 네네. 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에. 근데 언론 개혁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 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검찰 기자실의 언론 플레이가 먹히면서 검찰 개혁도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 개혁이 돼야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가 된다. 자,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정권을 우리가 심판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이 해방 이후에 누적된 수구 기득권의 카르텔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식을 하고 그게 가장 백본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언론이라고 이해한다면 정말 절체절명의 중요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그들이 같은 편에서 가짜뉴스로 이재명과 민주 촛불 진영을 공격하고 있는데 아무런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자체를 봤을 때 이거 다음 정권 넘어가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겠구나. 네. 개혁 못하겠구나. 라고 저는 눈에 보이는 거를 제가 시청자들한테 얘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 뻔히 보이는데. 이제 귀한 말씀이고요. 제가 듣기에는 자 그러면 언론 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하느냐.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 이슈를 좀 다룬다면 자, 일단 우리는 참 어려운 위기를 겪으면서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모멘트를 보고 있다. 뭐냐면 사실 조선일보 반대 투쟁이
우리 DJ 정권 때부터 시작돼서 거의 한 20여 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선일보 반대 투쟁은 여태까지 그냥 친일 그리고 반민주의 그 청와로서의 조선일보를 우리가 팽안해야 된다 이렇게 다소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왔거든요. 그게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랑 함께 하기엔 좀 어려운 이슈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정확하게 조선일보는 청산돼야 될 구체적 혐의를 노정하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노골적 행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됐다. 우리 그럼 이런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선일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면 광고로 조선일보가 연일 헌법재판소를 탄핵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감옥 보내야 된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정치투쟁이라고 봐요. 네. 그런데 어떤 광고 내용을 실어주고 있냐면 뭐죠? 중국이 선관위에다가 간첩 파견해가지고 부정선거하고 있고 그거를 문제 제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내란이라고 몰아간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내란 세력의 입장을 전면 광고로 내주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이거는 충분히 조선일보에 대해서 기존의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여러 혐의와 별도로 이번 내란 과정에서 단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조선일보에 대해서 아주 유효타를 네. 매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 내란 세력에 대한 소위 말하면 일망타진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을 구성했던 캐비넷 관료들 그리고 가장 중심에서 함께 내통했던 유튜버와 조중동 뭐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문제 제기하고 사법 처리를 통해서 반드시 처단해야 되고 나아가서 공약도 할 수 있겠죠 대통령이 네. 후보가 이런 내란 동조 언론과 그리고 이번에 뭐 법원 폭동을 통해서 나타난 그 혐오를 통한 대중선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지하고 처벌하는 뭐 법안을 만들겠다 하는 공약을 단호하고 낼 거죠. 엄격하게 대응하고 이제 일벌백계의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찬반 이슈가 붙겠죠. 예. 그런 걸 즐기자는 거예요. 네. 아젠다를 세팅하고 반성할 놈은 이 아젠다를 반성하라는 거죠. 나를 네거티브로 이재명 싫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내란 동조하는 수구 매체에 대해서 이거 처벌해야 된다라고 내가 주장하고 요 정책과 주장을 가지고 찬반이 붙도록 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나에 대한 비난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네. 적극적으로 이슈 파이팅 해야 되는 이유다. 제가 최근 이제 탄핵 국면에서 이런저런 취재를 하면서 이제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하느냐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이제 처음 들었고 특히 언론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제 이걸 하려면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또는 뭐 개별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열심히 또 뛰어들면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아젠다 세팅을 하고 밀어붙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공개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이 정말 그 작은 책임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책임을 지고 있고 더 큰 책임을 좀 국민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하고 싶다라고.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로우키로 안정감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자기가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당내 특위라든가 뭐 개혁 특위라든가 아니면 내란 극복 뭐 위원회라든가 통해서 정확하게 내란 세력의 구성과 그리고 그들의 아킬레스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대선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촛불 세력을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논의를 시키면 되죠. 네. 대표니까 직접 자기가 뭐 나서서 직접적인 그 과정에서 총탄을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30년을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보면서 처음에 대응하는 양상 보면 이미 뭐 뒤로 다 보이잖아요. 그 사건 사고라는 것이
반복되면서 이게 구조화돼 있기 때문에 당장 세월호 때 3개월 동안 팽목항에 있으면서 아 이거는 진실 규명 안 된다. 네. 첫 단추부터 세월호의 피해 상황조차 인식을 안 하고 있어요. 해수부와 행자부, 국회 그 뭐 국무총리실에서 나와 있었지만 지금 세월호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고 생존 가능성과 희생자의 분포, 그다음 구조 방법 등에 대해서 아무런 플랜이 없어요.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냥 유가족들이 뭐 바지선 옆에 대달라 그러면 아 그럴까요? 그럼 바지선 알아보고 거지 동냥하듯이 수세적으로 추수적으로 그렇게 하는 상황만 그냥 관리하는 관리하고 거야. 예. 예. 그러니까 딱 우리가 이제 사건 사고 현장이라든가 정치적 격변의 현장에서 딱 초반에 이렇게 딱 이 삿바 잡는 거 보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네. 아 대충 나오잖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지금 우리가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이 그립을 잡는 모습 보면 대단히 착한 그립이에요. 착한 그립.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요거를 팩트 파인딩을 잘 해가지고 리걸 시스템을 통해서 잘 요게 꼬린 지킬 것인가 하는 아주 착한 작전을 세우고 있는데 저들은 대단히 사악하게 그 내란을 진짜 그야말로 통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했던 자들인데 붕괴하려고 했던 자들인데 어마어마한 변칙적이고 반칙적이면서 막 이상한 짓들을 막 집단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보다 좀 더 우리가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다.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이나 야당은 너무 착하다. 진보 진영은 너무 순수하다. 좋게 얘기하면은 그냥 착하다인데 상대를 대항하기에는 국민들에게 뭔가 확실한 비전을 주기에는 좀 약하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사실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성남으로 다시 경기도 지사 예. 시점으로 돌아가 달라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무슨 초심으로 말이냐면, 돌아가라. 네, 그 국민들이 열광하고 변방의 이재명을 광장에서 그리고 여의도에서 불러냈을 때는 이재명의 카리스마틱 실행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만 민주주의는 법치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법치지 법치라는 것은 강한 공권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에다가 독일이 나치를 겪고 나서 야 너희들 민주주의만 되는 게 아니라 강한 법적 공권력이 필요한 거야라고 조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나치의 준동을 보면서 네. 실제로 우리가 나치만한 윤석열의 준동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단지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하다 돌아가셨고 문재인 대통령 그러다 개혁 실패했지만 민주주의가 되는 게 목표, 민주주의자가 되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카리스마틱 데모크라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군부 독재를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박정희한테 우리가 당했지만 뭐였으면 밀리터리 딕테이터십이었잖아요. 네. 오서리테리언 밀리테리언이즘이라고. 오서리테리언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실은. 네. 그 권위주의적 민주주의자의 시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독재 시대에서 네. 권위주의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 네. 법치가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죠. 딱 발언 또는 이런 걸로 봐서 느낌으로는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이거 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언뜻 들긴 합니다. 근데 그 탈권위랑 예. 민주랑 동치시키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은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중도층과 보수층이 기대가 되게 커요.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가 바로 그 오소리테리언 데모크라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단히 이 권위라는 게 뭐냐면 공권력에 대한 뒷받침을 통해서 네.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독재 정권으로부터 넘어오면서 DJ라고 하는 거의 무슨 뭐 성자에 가까운 정치 지도자를 거치면서 마치 민주계에서 집권하면 DJ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저들이 나를 뺨을 때리면 나머지 뺨도 내주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도 검사들한테 일개 검사들한테 나를 때려라.
내가 대화해줄게. 네. 라면서 그 과정에서 권위를 내려놨어요. 권위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인 권한을 충분히 국민과 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행사하도록 부여하고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걸 했거든요. 경기도지사 하면서 코로나 때도 신천지까지 가서 법 집행하고 그런 게 있었어? 효용감 완전히 그 극대화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법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제력을 동원해서 민주주의 체제를 완성하고 이게 독재로 역진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 그게 사실은 이재명한테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리더십. 오늘 고발뉴스 이상호 대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내란범에 대한 사법 처리 그리고 대통령직에 대한 파면, 윤석열의 탄핵 절차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그 위에 누군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 시점에 집권 플랜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명절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민주당은 집권 정당으로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반대 진영의 경쟁자인 국힘은 사실상 대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준비 상황이 범야권 진영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역시 국민들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래 왜 이재명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의 질문은 결국 그의 판단과 행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였다라는 것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명절 이후에는 또 열심히 현장 취재하면서 취재 기자로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명절 특집 인터뷰 고발뉴스 대표 이상호 기자와 함께 했는데요. 자, 고발뉴스가 더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훨씬 더 성장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고발뉴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요. 스픽스도 열심히 여러분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